네, 일단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실용영문법 기초랑 연습 강의를 맡고 있는 김지환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특강 참여하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오늘 그 진행하는 이 특강이 다소 조금 주제가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영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뭔가 치열한 경쟁이 떠오르는 단어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지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입시를 이제 저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수능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초점을 두고 싶은 거는 이 수능 영어도 수능 영어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템플릿을 보면은 여기 보면 나침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침판의 심볼이 제가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영어 학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우선 첫 번째로 1번은 What is learning English? 그래서 영어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능 영어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영어 학습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What is studying 수능 English? 그래서 수능 영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문화이기도 하죠. 이 수능 영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수능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수능 영어를 우리가 저학년 또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좋은 입시 결과를 위해서는 수능 영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비를 할 건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보면서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인터랙티브하게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니면 뭐 영어에 관련된 어떤 질문도 괜찮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What is learning English? 그래서 영어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한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 세분화 시켜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writing, reading, grammar, test preparation.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을 위한 영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영어 공부 영역에서. 그래서 영어 시험을 위한 영어 학습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 쌤은 이제 공인 시험 같은 거, 뭐, 뭐가 있을까요? 토플, IELTS, 그 다음에 SAT, 그 다음에 뭐 GA 이런 시험들 있죠. 그리고 vocabulary, 그 다음에 pronunciation and 그 phonetics, 그래서 이 음성학이나 발음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어 공부에는 또한 cultural competence도 있죠. 그래서 문화적인 이제 학습 능력, 문화적인 능력인데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영어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데 또 그 쓰이는 영어의 특정한 장소에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를 잘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표현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그 영어 학습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개념으로 세분화시킨 게 이 정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리딩으로 이제 정해서 이 리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면 훨씬 더 다양한 의미가 되겠죠. 이 리딩이 이제 읽기니까, 영어 읽기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는지에 따라서 영어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영어 공부의 의미들 중에서 그러면 이 수능 영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수능 영어라는 게 어떤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큰 의미는 일단 이 수능 영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reading ability예요. 근데 이 reading이라는 것과 reading ability는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reading ability와 reading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 영역도 전혀 달라요. reading은 그냥 읽는 거예요. 읽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거. 근데 reading ability는 그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리고 추론을 하고, 그리고 작가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reading ability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습 영역이 바로 수능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eading은 단순히 읽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영어라는 것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공부해서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기를 하는 게 reading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listening에 보면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 영어에서는 listening 문제가 17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listening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vocabulary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reasoning 파트가 있습니다. 이 reasoning이라는 것은 추론하는 파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수능 영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구나. 이게 추론도 필요하고, 읽기 능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listening도 필요하고, vocabulary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영역이 바로 이 reading ability랑 reasoning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한 친구들은 reading을 아무리 잘하고 vocabulary가 아무리 많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한 친구들은 단어를 아무리 많이 했고, 그래머 연습을 아무리 많이 했고, 읽기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 reading ability와 reasoning의 그 수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지금 학습 능력을 우빈이도 밥 거의 안 먹었네. 놓치고 오빠가 나 지금 공부가 배랑 그 성적이 계속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만큼 안 나올 때 제가 굉장히 슬퍼하는데 그거는 학생들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 수능 영어로 다가갈 때 많은 선생님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 reading ability랑 reasoning을 학습시키는 그리고 연습시키는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해요. 근데 또 어려운 점은 이 reading ability랑 reasoning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P2P. 학생 개인별로 학습시켜 줘야 되는 영역이라 이 부분을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지문, 어, 영어 지문이 있는데, 자, 여기 영어 지문을 보시면 이 지문이 어디서 발췌된 거냐면 이번 수능에서 25년도 수능에서 32번 문제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지문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레벨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reading ability, 읽기 능력, 읽기 능력과 reading, 추론하는 능력이 그게 많이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읽고 해석이 됐어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영어라는 것, 수능 영어라는 영역은
영어를 그냥 해석하고 번역하는 데서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4등급에서 5등급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 4등급에서 3등급이 가고 2등급 가고 1등급 가는 이 싸움은 내가 추론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reading ability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느냐. 그 중에서도 이 추론하는 능력. 그래서 이 추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수능 영어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추론은 이 글쓴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를 문장마다 그걸 계속 파악해 나가고 혼자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가와 그리고 있는 내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작가와 계속 교감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런 설명을 학생들한테 처음에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거든요. 아니, 읽기를 하는데 어떻게 작가의 생각을 추론해보고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고 이 문장은 어떤 목적으로 이 문장을 넣어놨을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가의 감정도 이 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reasoning이고 reading ability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가 reasoning 하는 걸 이 지문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 수능 영어라는 영역이 얼마나 어려운 영역이냐면, 이 지문이 여러분들 어디서 발췌된 것 같으세요? 단순히 우리 영어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지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이 책에서 발췌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캐슬린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고,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면서 그리고 이거는 학자 저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읽기 위한 도서가 아니에요. 전문 서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brainwashing, 그래서 세뇌라고 하거든요. 그 The Science of Thought Control. 그래서 이 생각 통제의 과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희는 이제 성인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인분들 중에서 이런 사고 통제 과학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도 비슷한 책을 읽었지만 이런 전문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전문 과학 서적을 이제 가져와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고3이라는 학생들에게 지금 내는 게 바로 수능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아카데믹한 글 또는 논문인데 이게 어, 보통 굉장히 전문 서적의 내용이나 아니면 논문을 발췌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힘든 건 이제 그 어휘의 레벨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뭐라 할까요? 그냥 프렌들리한 월드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굉장히 전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어휘 레벨이 어렵고 그리고 이 브레인 워싱이란 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그 뇌과학이나 또는 이런 신경학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이 그 지문을 접근했을 때 그 차이가 그 핸디캡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까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 물론 수능에서는 이런 배경 지식 없이도 이 내용을 보고 그 지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특히 요즘은 과학 관련 지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과생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수능 영어라는 것은 굉장히 아카데미컬 리딩이라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능 영어를 준비한다. 수능 영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렸을 적부터 어휘의 양을 늘리는데, 어휘의 양을 늘리는 게 단순히 어휘를 그냥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특정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 용어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추론 연습과 어떤 그 reading ability 연습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education at its best teaches more than just knowledge. 그래서 교육은 at its best. 그래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잘해봐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 최선을 다했을 때 teaches 가르칩니다.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란 뜻이죠. just knowledge. 그래서 단지 지식 이상을 가르친다. 자,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그냥 reading이고, 자, 수능 영어에서는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AI가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AI처럼 각각의 단어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분석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지금 가장 첫 번째 문장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타이틀은 education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more than just knowledge. 그러면 단지 지식 이상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지식이라는 것의 중요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일단은 안정환님은 답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근데 학생들은 이런 지금 리딩 접근법이 굉장히 약하고 경험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지식 이상의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추론해야 될 것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문장이 나온 이유는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읽어야지만 그 문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그러면 논리 구조가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지 해석을 하는 거는 그냥 리딩이고, 그 리즈닝과 리딩 어빌리티는 이 문장의 쓰임, 그리고 작가가 이 문장을 왜 썼는지, 그리고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중요도가 높고, 즉 악센트가 높고, 그리고 어떤 단어가 악센트가 낮은지, 그것들을 판단하면서 추론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이 수능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it teaches critical thinking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knowledge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니까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겠구나 하고 나온 게 critical thinking이죠. 네. 그리고 이건 문법의 영역인데 지금 여기 콜론이라는 친구 보이잖아요. 이 콜론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쓰던 고대 영어에서는 우리가 접속사가 없을 때, 연결어가 없을 때 쓰이던 이 기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데 콜론이 나온다는 것은 앞에 단어나 문장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필수적인 부연 설명은 아니고 독자를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편하게 쓸 때 우리가 이런 콜론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 콜론이 나왔을 때 크리티컬 띵킹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친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때는 이 컬런 뒤에 있는 이 부연 설명이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추론해가면서 읽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을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스키밍.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머릿속에서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영어만 읽어 나가면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지문을 전부 다 하지 않을 텐데 이제 어떤 식으로 추론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여섯 번째 문장 but even in perfect possession of it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빈칸 추론 문제는 수능 영어에서 어, 보통 3개에서 4개의 빈칸 문제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이 빈칸 추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빈칸의 내용을 알려면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빈칸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도 추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도 추론해내야 되고, 그리고 작가가 이 글의 주제, 이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지지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직접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략적으로만 봐도 이 scum이라는 그 단어 말고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런데도 이 지문이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였다. 그 이유는 단어가 아니라 추론하고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쭉 분석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시켜요. 각각의 문장을 해석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문장이 작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자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이 문장이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소재를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소재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연결 문장인지, 그리고 주제를 주장하는 문장인지, 아니면 주제를 반박하는 문장인지, 그리고 중요도가 어느 정도의 문장인지, 1, 2, 3 중요도 중에서 몇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시켜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처음에 그런 과제를 할 때, 지문을 그냥 읽고 대충, 어, 감각적으로 그냥 보기 답만 찍고 가면 되지. 거기서 플러스 그냥 모르는 단어 뜻만 찾아가면 되지. 왜 이런 것들을 하지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는데, 그렇게 지문을 한 50개 정도만 제가 정밀하게, 어, 분해한다고 하거든요. 정밀하게 분해해야 된다고, 문장별로. 그렇게 분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문장들을 볼 때 어떤 특정한 그 패턴의 논리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 문장들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의도로 쓰여지는지도 그게 눈에 보이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문제의 의도나 그리고 이 문장에서 어떤 문장이 키 센텐스고 어떠한 단어가 paraphrasing 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눈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수능 영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생들이 읽는 에세이 또는 동화책 또는 어, 그 웹사이트에 있는 그냥 뉴스페이퍼 이런 거랑은 아예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능 영어라는 영역은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영어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수능 영어가 어떠한 영역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에세이를 읽기 위해서 그리고 논문을 읽기 위해서 이러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추론 능력이나 리딩 어빌리티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냥 읽고 이해하면 끝이니까. 근데 수능 영어라는 것은 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리고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외국인이 실제 수능 풀기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어, 원어민들, 네이티브들도 수능 영어를 많이 못 맞춰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네이티브지만 이렇게 아카데믹한 저널이나 논문 또는 전문 도서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능 영어는 제가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수능 영어라는 것은 영어로 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의 영역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vocabular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vocabulary는 장기적인 학습 플랜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0개씩 외워서 뭐 3달 만에 뭐 완성 이런 거 전혀 의미 없고 절대 장기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vocabulary는 저학년 때 많이 안 하고 5개에서 10개씩만 꾸준히 하면 그게 이제 고3 때까지 가서 뭐 나중에 뭐 이제 어휘 공부에 있어서 시간을 따로 투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기 학습 플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vocabulary는 머리로 외우면 안 되고 몸으로 공부해야 돼요. 몸으로. 그래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말해보고 그리고 그 단어를 내 일상생활, 내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본인이 생각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눈으로 그 단어의 뜻과 관련된 이미지를 본인이 직접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어떤 논문에서 본 건데 외국어의 한 단어를 우리가 모국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5천 번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노출이 눈으로만 되는 것보다는 손, 입, 눈, 그리고 몸으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에게 단어를 좀 학습시킨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어, 단어를 외울 때 저는 단어 책 가지고 외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단어를 공부하더라도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으로 내가 실생활에서 생활에서 사용했을 때 그 단어가 굉장히 제 걸로 체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사용하면서 단어를 습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 보면 시중에 어원편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원편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어원편은 우리가 접사라는 그런 개념을 따로 공부를 더해서 그 접사를 단어 외에 따로 외워서 그 단어를 적용하고 응용하고 뭐 등등의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휘 초급자, 중급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 상급자. 예를 들면 어,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어휘를 더 많이 확장시키고 싶을 때 어원을 공부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한 가지 아는 단어가 두세 개가 되는데 초급자가 접두사, 접미사의 어떤 좀 커먼한 것들을 배워서 그거를 일반 단어에 적용해서 그걸 유추해서 단어 뜻을 찾아낸다? 그건 거의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사기.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그 접사에 맞춰서 추론할 수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용 안 되는 단어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휘는 장기적으로 일단 적은 단어의 개수. 그래서 개수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휘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어휘 공부하는 그 기간은 우리가 어떠한 영어 영역에서든 필요한 단어는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머도 마찬가지로, 그래머의 영역은, 문법 영역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똑같은 단원을 배우기 때문에, 그 단원을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고, 굉장히 적은 양의 학습 범위이기 때문에, 이 문법 내용은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을. 예를 들면, 어, 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수학이랑 약간 비슷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잖아요. 수동태. 근데 수동태를 배울 때 우리가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꾸는 거 비동사 플러스 PP로 뭐 PP는 뭐고 비동사는 시제와 뭐 그다음에 수에 맞춰서 뭐 단수 복수를 쓰고 과거 현재 쓰고 뭐 현재 완료 쓰고 과거 완료 쓰고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도 가장 궁금한 건 첫 번째로 수동태를 왜 써야 되냐고요. 수동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강의 듣고 계신데 혹시 채팅창에 수동태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고 언제 써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적어 보시겠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수동태. 대상과 주체가 달라져서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죄송해요. 안정환님은 대상과 주체, 그다음에 항성준님은 주체가 달라져서.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수동태를 쓰는 우리가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을 배우신 적 있으세요? 간접, 회피용.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 그, 우리가 수동태를 쓰게 되면, 회화에서 수동태를 쓰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격식 있는 채로 바뀐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오바마도 그렇고 대통령들 그 미국 대통령들이 그 연설을 할 때 실제로 주체가 I인데 이 I를 가지고 수동태를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체가 달라지고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수동태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피킹 영역에서는 우리가 수동태를 쓸 때 방금 그 내용들도 있지만 조금 더 격식 있는, 조금 더 연설적인, 아카데믹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굳이 어, 그 주체가 나이더라도 수동태를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I'm so convinced that 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자신 있다. 그리고 이걸 확신에 가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수동태로 쓰죠. 그래서 그렇게 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동태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행동의 방향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행동의 방향. 그래서 행동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수동태다. 그리고 대상과 주체가 달라져서 쓰는 것도 수동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그래머를 단원별로 정리할 때는 그 그래머가 그 문법의 단원이 왜 필요하고 왜 배워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가면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조금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더 그 문법에 대한 거부감이 애초에 큰 친구들이 많아서 그걸 알려주면 우리가 학생들이 그 affective filt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 그런 학습 필터가 열려서 조금 더 습득하는 것도 빨라지고 이해력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투부정사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식으로는 뭐 형용사적, 명사적, 부사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투부정사를 배울 때는 이 세 가지가 뭐 전혀 뭐 도움이 안 되진 않지만 실제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to라는 친구가 왜 붙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to 부정사.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to가 왜 붙었는지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전치사가 있기 전에 보통 전치사가 이렇게 다양화되기 전에 영어에서는 이 to라는 친구가 대부분의 전치사 역할을 다 했습니다. 특히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의 화살표 같은 역할을 한 친구가 이 to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to라는 친구는 두 가지가 있죠. 전치사가 있고 이제 투부정사가 있는데 전치사보다 먼저 파생한 단어가 이 투부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to라는 건 화살표를 나타낸다. 지금 문법 강의를 하는 건 좀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영역은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정독을 통한 다독이 속독을 만든다. 그래서 이 정독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해부하는 독해 습관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이제 초등학교 때는 문장이 짧은 단문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들이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뭐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그다음에 서술어 역할, 뭐 연결어 역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단문이 장문이 되고 지문이 되면 그 지문을 이제 지문 자체를 해부하는 거죠. 문장만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번 문장이 이 지문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3번 문장이 이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의 생각을 그 옆에 다 적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독을 하다 보면 속독은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너무 대략적이지만 하루에 5문장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 5문장을 가지고 문장 해부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해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문장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계속 본인이 막 다 분해해봤다가 조립해봤다가 분해해봤다가 조립해봤다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되다 보면 이제 지문 전체를 분해해봤다가 다시 모아봤다가 그리고 작가가 지금 그 논리 구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걸 매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핑을 본인이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독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easoning.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리즈닝. 그래서 모든 학습 영역에서도 다 필요한 게 바로 리즈닝입니다. 그래서 이 리즈닝 추론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과목에 상관없이 그 과목 그 학습 뭐라고 할까요? 어, 성적이라고 할게요. 네, 그 학교에서 아카데미 스코어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 시험이라는 환경에서는 본인의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우고 지금 공부해온 걸 그대로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해왔던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응용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추론 능력이 지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내가 배운 거에서 응용이 안 되니까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조금만 모양이 바뀌어도 아이들이 거기서 추론하지 못해요. 추론까지 다가가지 못하죠. 아예 새로운 문제로 인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즈닝, 추론하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딩 수업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분들이 계실 때 그 학원에 가서 리딩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리딩 수업을 선생님이 혼자 다 한다. 그거는 학생들한테 전혀 좋은 수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딩 수업에서는 학생이 7, 그리고 선생님이 3. 그래서 리딩 수업만큼은 예습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리딩 수업인데 선생님이 혼자 해설하고 강의하고 혼자 판사하고 혼자 다 한다. 그거는 아이들한테 그 당시에 굉장히 휘발성이 큰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사고하고 본인이 고민할 때 이 리즈닝이 레벨, 레벨이 올라가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리스닝으로 지금 거의 리스닝으로 리딩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수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딩만큼은 본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 리즈닝에서 방향성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즈닝이 굉장히 또 재밌는 영역인 이유는 이 리즈닝에서는 사실 오답도 없고 틀린 답도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보통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하고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근데 그 가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창의력이 거기서 발현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리즈닝 수업을 하면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수업이 굉장히 재밌고. 왜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문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점수를 내야 되는 시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만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reading ability는 아까 말씀드린 읽기의 능력이에요. 전반적인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은 어, 저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필수 지식은 웬만하면 무조건 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할 때 책 안에다 메모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으로 한 줄 요약하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지식은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로 지식을 습득하는 걸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멀티미디어로 지식을 얻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그걸 아예 배제하지 마시고 부가 지식은 멀티미디어로 특히나 멀티미디어 중에 핸드폰이나 뭐 PC. 근데 이 부가 지식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때 요새는 또 AI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AI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뭐 앱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진짜 그냥 검색 한 번에 앱 같은 거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부가 지식을 얻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방향성 있게 잡아주시면 되고 필수 지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책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특강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밤 평온한 밤 되십시오.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